본인 오실 때 여기 임대 또 하려고요? 네, 원래 욕심은 그랬는데 주무관님들이 안 된대요. 자리 없다고 너 좀 가라. 아니 저기 해도 되는데 추남에는 내후년 정도 할 거예요. 네. 네, 내년 올해 지금 땅 매입했고 내년 10월 달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밀렸네요 공사가. 빨라질 수가 없어. 원래 내년부터 시작. 땅 매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쉽지. 온실 지을 때도요. 업체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타이트해요. 그게 지을 수도 없고 왜냐면 온실 업체가 내가 모든 인력을 다 갖고 있으면은 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쪽이 팀들 오잖아요. 예를 들어 유리 끼는 팀,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린 트러스 올리는 팀 다 다른데 얘들이 다 유기적으로 탁탁탁탁 맞아 떨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뭐 며칠 비가 와서 그럼 일 못하잖아. 그러면 다 뒤로 밀리는 건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온실업자에서 언제까지 져준다고 하자 그걸 안 해주잖아요. 항상 넓게 잡았지. 그렇게 할 수가 제가 봐도 너무 우리나라가 좀 타이트하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온실의 구조하고 장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번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온실에는 형태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GP랑 원칙이나 GP가 뭐냐면은 우리가 식물체를 그로잉 플랜트 엠파워먼트라고 해서 식물의 그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작물 자체를 강화시키는 그런 원칙으로 우리가 온실을 운영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결로가 생기면 어떠냐? 일부 생겨도 좋겠다. 단지 결로가 생기더라도 내가 에너지 투입 비용과 비교했을 때 그게 더 이익이라고 하면은 결로가 일부 허용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식물 자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일부 결로가 발생을 해도 곰팡이병이 잘 안 와요. 식물이 건강하다고 하면 잘 안 오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8장에서는 온실 설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보 제공하는 목적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온실의 껍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온실의 피복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온실 구조의 목적은 저온이라든가 가물을 이제 막고 특히 이제 비를 맞아주기도 하고요. 뭐 설이라든가 이런 저온의 피해를 막아줄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러니까 바람이 세도 식물체가 흔들리면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바람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줄 수도 있고요. 뭐 가뭄이라는 거는 내가 물을 주면 되니까 물에 관련해서 얘기를 지나갈 거고요. 광이 강하면 어떻겠어요? 광도 우리가 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만 저희가 이제 청양 쪽에서 노지고추와 시설고추를 같이 하는 사람 쪽에 보게 되면은 단지 비가림 재배를 하면서 위에다가 차광망만 씌운 것만 갖고도 훨씬 생산성, 그러니까 탄저병 얻으면 오케이 비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식물 자체가 잎도 크고 과일도 큰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 생산성이 급하게 많이 올라가 이것들이요. 비를 안 맞는 거 빼고 비 맞는 거하고 과일이 커지는 건 별도의 문제인데 햇빛을 가려주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과일이 더 커지더라는 거 이것들이요. 왜냐면 증산량을 줄여줌으로써 과일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광합성도 올리고 아까 그랬죠. 고온 건조 광이 강하고 건조하면 어떻다고 했어요? 기공을 잎을 작게 만들고 기공의 숫자를 줄이고 있는 기공의 크기도 작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대신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강해진다고 했죠. 내가 근데 광을 차광해버리면은 광을 필요 이상의 광을 줄여준다고 하면 식물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가 기공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잎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 기공을 좀 더 넓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과일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과일의 사이즈도 작아진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과일은 뭘로 커진다? 물로 커진다고 했죠. 물로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과일로 물을 전달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 볼게요. 고추가 작은 고추가 어때요? 맵죠? 왜 매울까요? 그 안에 잔뜩 뭐가 몰려있어서 그렇죠. 이것들이요. 예. 짭짜리 토마토가 어때요?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더 달고 딱딱하고 시죠? 왜 그래요? 그 광합성 양분이 이 세포가 작은 세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짭짜리 토마토 100g짜리나 우리가 일반 토마토 250g짜리나 세포의 개수는 거의 같다. 그러면 뭐가 있냐?
세포의 크기가 얘는 작고 세포의 크기가 크다. 그 얘기는 얘가 물의 농도가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세포 자체가 커졌단 말이에요. 얘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추라든가 이런 우리 과채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분을 갖다가 전달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일을 충분히 분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일이 작아진다는 거와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들어요. 그럼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피복성의 특성 얘기할 때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수강량 등 온실의 기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피복제 선택이 이제 중요하고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우냐에 따라서 피복제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했죠. 그럼 내가 이제 물론 광이 이제 우리 약광기 때가 되면은 겨울철에라는 상추도 이제 사실대로 광이 좀 모질라거든요. 상추 키우기에도 과채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피복제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수강량하고 우리 영향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수강에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온 양이 제일 큰 영향을 보는데 내가 토마토라든가 오이 같이 굉장히 광량이 풍부하게 요구되는 파프리카 같이 요구되는 것들은 당연히 광투과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광투과율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거든요. 온실 구조가 비싸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수강태세가 그러니까 광량이 굉장히 중요한 작물들을 키울 때는 그게 들어가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광이 덜 중요한 것들, 광이 덜 요구되는 것들은 내가 피복제를 그렇게 좋은 거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게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온실이라는 거는 내가 가격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이라는 거는 그래서 영향을 줄 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아웃풋과 인풋을 얘기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을 얘기할 때 뭐냐면은 내가 딸기를 키우는데 광투과율이 좋단 말이에요. 딸기도 한 1200, 1300 들어와야 된다. 1000줄 들어와야 돼요. 근데 토마토나 오이는 1800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토마토나 오이는 겨울철에 절대 광량이 외부 광량이 600, 뭐 끼키야 800 들어오니까 내부 광량은 400, 500밖에, 300, 200, 300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절대 광량이 항상 부족하죠. 그러면은 이런 토마토나 오이 같은 애들은 그래도 유리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굳이 상추나 딸기를 키울 때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내가 유리로 졌으면은 딸기를 키우지 않고 그 안에다가 토마토나 오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소득이 높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생산성이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광 요구도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그러면 광투과율이 좋은 자재를 쓰는 게 좋냐? 좋다 이거예요. 겨울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작물 선택을 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장비가 들어가고 좋은 껍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비싼 작물을 더 생산성이 높고 그 광의 요구도가 더 큰 걸 심어야 할 때 맞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 피복장 해석할 때도 주의할 게 많다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피 같은 플라스틱과 유리 피복제가 발달됐고요. 최근 특성을 보면 그런 특성을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코팅 등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피오필름이라든가 뭐 이제 같은 유리라도 뭐 난마사라든가 뭐 상광 뭐 피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단일 또는 이중 피부 지붕에 대해 얘기할게요. 이중 지붕이 있고요. 이중 지붕은 뭘까요? 이중 지붕은 어떤 지붕이에요? 이중 지붕은 지붕이 이렇게 두 개예요. 이게 이중 지붕이에요. 이중 지붕은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일단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발명됐다. 에너지 발병이죠.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요. 이중 비율 하게 되면 왜 적게 들어가요?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대류가 아까 요 사이가 이제 10cm가 좋지만 뭐 여기 20cm, 30cm 되더라도 대류가 발생하지만 이중 비율하게 되면은 여기 온도가 여기 온도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여기가 아래쪽이 그러니까 결로가 안 생기죠. 이쪽이가. 지금 그럼 이 얘기는 복사 냉각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안으로 유효광량이 줄어들겠죠. 이중비율하게 되면 일단은 이중관을 이걸 끝까지 올려준다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개폐기로 올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끝까지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되긴 돼요. 근데 이때도 비용이 발생하죠. 이 비닐 교체가 아마 더 여기까지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건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여기까지 끌어올라가면은 일단은 피복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 길이가 만약에 뭐 한 5m씩 된다고 쳐 4m
이상 되겠죠. 여기가 4m씩 끌어올라가면요. 개폐 있게 다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자동화 돼야 안 돼요? 자동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개폐 있게 끌고 올라가면. 그렇다고 해서 커튼처럼 이건 할 수 없죠. 렉기어를 열 수는 없죠. 이건 반드시 개폐기를 열어야 된다. 개폐기 모터 갖다가.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광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결로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습을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높은 습도와 많은 곰팡이병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 시기는 누가 이거 언제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요? 아주 추운 지역에서만 발생하죠. 근데 러시아도 안 써요, 저거는. 네, 러시아에도. 그러니까 국내 옷실은 저거 어떻게 해요? 다 뜯어내고 지금 거의 다 뜯어낸 상태가 되겠죠, 지금. 근데 아직도 새로 신축하는 내가 옛날 옷을 쓰고 하면 오케이. 기존 옛날 옷실도 오케이. 그냥 옛날 옷을 썼으니까. 근데 새로 저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것들은. 근데 실제로 강원도나 이쪽 가보면 실제로 저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업자분들이 저게 원칙이에요. 저게 이중비닐이에요. 그래서 저 이중비닐은 단점이 뭐예요? 에너지는 좋은데 방추가율이라든가 습제거가 특히 습제거가 안 된다, 겨울철에. 그럼 우리가 이중지붕 중에서 이중비목 중에서 또 하나 이렇게도 있죠. 이중지붕에 우리가 이중지붕이 아닌 것 같은데 이중지붕인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제가 연락을 받을 때 전화 온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중비 지붕은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보온력이 좋다고 했죠. 네. 단점은 뭐라고 했어요? 습이 제거 안 된다고 했죠. 광도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뽁뽁이 이렇게 놨어요. 뽁뽁이 여기 있어. 뽁뽁이를 이렇게 이 안에다가 뽁뽁이 넣었어요. 얘는 비닐이 몇 중이에요? 얘 자체가 2중이죠. 네. 그러면은 광수가 이렇게 돼요? 더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결로가 생겨 안 생겨 여기에? 생기거나 적게 생기거나 그리고 생기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생기면은 아주 줄 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난방을 짓지 않아 버리면 그러면은 난방을 짓지 않으면 결로 생겨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울퉁불퉁하잖아요. 물이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요새 방송 보면 저기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튜브 온실 있죠, 이렇게 튜브 가끔 나와요. 그럼 요거 뭐예요? 요게 이중지붕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중지붕은 장점이 뭐다? 에너지는 절약되는데 단점보다 광이 안 들어오고 두 번째 습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것들이 이것들 제어가 쉽지 않다. 장단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중지붕을 지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에서도. 실험 단계, 연습, 뭐라고 하죠? 아직 제가 상업용실을 보고 와게닝엔 대학을 봤더니 이중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를 열고 닫아. 여기는 유리고, 요거는 플라스틱 자재예요. 요거를 열고 닫고 열고 닫고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아직 상업용 온실을 못 받고 그냥 개념적 개념에서는 이제 실험 온실로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보고하고 18년도에 보고하거나 마지막 한 단계. 근데 18년도에 만들었는데 와게닝 하는 게 있었거든요. 6년이 흘렀잖아요. 6년 동안도 아직 상업용 온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개념도만 제가 넣어 그만 보고 저런 방식으로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어떻게 해요? 밤엔 닫아놨다가 그 다음에 열었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광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습을 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좀 열어요. 그리고 습을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아직까지는 왜냐면 뭔가 계속 이걸 열려면은 기계 장치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서 그리고 시공비도 오늘 비싸겠죠. 그래서 이중 같은 경우는 아직 이중 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많이 했다가 지금은 다 뜨는 지금은 있던 것도 그 안에 걸 하나 제거하고 거기다 스크린을 집어넣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폐식 단일 지붕에다가 어떻게 넣어요? 개폐식 에너지 스크린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하나의 지붕을 이 상태에서 하나의 지붕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개폐식 스크린을 집어넣고 있죠.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죠. 현재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게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방해 투과량이 어떻게 돼요? 훨씬 좋죠. 그다음에 그 파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새는 대형 유리 패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23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용했던 온실을 유리 온실 같은 경우 사이즈가
유리 사이즈 요만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1m 한 30, 50, 폭이 한 80cm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지금 어때요? 이게 2m, 2.5m 해갖고 유리 한 장 사이즈가 옛날보다 한 3배 커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리가 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이 쫄대가 적게 들어갔죠. 네.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왜 광 투과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저철분 유리를 사용하자고 일반 유리를 사용했는데 지금 저철분 유리로 거의 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유리하면 거의 저철분 유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 벌써 그거에서도 광 투과율이 늘어났고요. 우리가 이제 반사 방지 코팅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그 유리에 보면은 얼굴에 비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유리가 얼굴에 보인다는 얘기는 빛을 반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사 방지 코팅도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불소 수지로 된 이제 필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소로 된 것인지 이거 보면은 플루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불소라는 건데요. 요새 이제 에프클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불소 필름으로 된 것들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 불소 온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 유리 온실보다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저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플라스틱 아니면 그러니까 P나 PO 수지 아니면 다 뭐예요? 유리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사는 거는 P나 PO 계통의 플라스틱 또는 유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사용한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찾아보면 이유가 있겠죠. 굳이 이제 내가 전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쓰는 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높은 습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식 환기로 이제 환기를 하는데요. 기계식 환기는 생각보다 이게 효율이 높진 않아요. 엄청나게 크게 해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기를 2번, 2번 교환하려고 하면은 내가 1입방 만제곱미터에 축구 5m짜리 오시려면은 5만 제곱미터죠. 내가 펌프를 얼마짜리 모터를 달아야 이거를 5만 제곱미터를 내보낼까요? 한 시간에.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높은 습도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공개 난방 에너지 투입은 이제 이중 지붕에 에너지 스크린 2개 하고 이중 지붕하고요. 에너지 스크린을 2개 설치하고 단일 지붕하는 것이 거의 같더라. 그래서 요즘은 단일 지붕에 에너지 스크린을 집어넣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 스크린은 투명한 거죠. 투명한 스크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것들을. 그러면 이중 커트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중 지붕만큼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스크린 단열 가치는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크린 중에서 아주 예를 들어서 이런 스크린 있거든요. 유럽의 스크린 중에서도 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스크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습이 통하지 않는 스크린이 있어요. 이 스크린들을 사용할 때는 그 강제 환기 팬을 위해서 기계식 팬을 쓰여 사용하거든요. 나중에 아마 뒤쪽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것들이요. 그게 보면은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책으로는 그걸 봤는데 아직 저는 실물을 못 봤어요. 예, 아직까지. 그래서 아마 이것도 보기 어려운 거 봐서는 이론적으로는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상업용으로 그러니까 대중화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식 환기로 습을 제어하는 오일들이 있더라는 건데 그것들은 기계식 환기로 하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온실의 정밀 제어가 가능해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에어타이트 스크린이라고 해서 공기가 이렇게 통하는 스크린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을 제어가 제대로 안 되죠. 몰라요. 근데 그 반면에 이 기계식 공기가 통하지 않는 스크린들은 물론 일부는 빠져나가겠지만 정밀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스크린의 단열 가치는 뭐 그다음에 낮은 난방 에너지 투입과 높은 파투가 이런 최저 솔루션 볼게요. 반사 반지 단일 지붕, 그러니까 지붕 하나 쓰라는 거고요. 경량의 흰색 지붕. 경량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요. 자재가 단단한 거 써야 되죠. 얘를 내볼게요. 유리를 이만한 거 썼어요. 옛날에는 왜 이만한 거 못 썼을까요? 큰 거. 지금 옛날에는 왜 150, 여기 150, 160에 폭이 80cm 썼을까요? 철골 하중. 거의 하중 때문에 그렇죠. 못 버티니까. 지금은 제로공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같은 두께로 이 큰 유리를 받쳐줄 수가 있으니 어떻게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옷을 보니까 10m짜리 옷이더라고요. 지붕, 기둥 2개에 10m예요. 보셨죠? 네. 일반적으로 옛날에 얼마였을까요? 이게 기둥 2개에 7m, 7.2m였어요.
지금은 8m 갔다 10m 갔죠. 10m로 가면은 광투가율이 더 좋아져요. 비싼 온실이요. 그래서 더 좋은 온실이고. 우리가 광투가율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싼 온실들은 일단은 옛날보다 광투가율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광투가율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재료공에 따라면서. 그다음에 경량의 흰색 주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체 도장을 하게 되면은 흰색이 파이버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이 더 빛을 더 반사시켜 갖고요. 이것들이 광투가율이 더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갯배식 고투명 스크린 뭐예요? 투광도가 좋은 스크린을 쓰라는 거 있죠. 지금 투광 일반적으로 스벤속 것들이 80% 초반대인데 그 P로 만든 것들이 더 비싼 것들이 있어요. 아까 여기 했던 PVDF 같은 경우 스크린 있어요. PVDF 같은 경우는 폴리빌된 디플로라이드라는 불소수로 된 스크린이 있는데 얘는 광투가율이 한 90% 돼요. 그러면은 얘가 있으면 내가 오전에 오전에 커튼을 더 늦게 열죠. 창은 더 일찍 열고 커튼은 더 늦게 열 수가 있죠.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갯배식 고투경 스크린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광을 더 많이 쏟게겠죠. 그다음에 여러 개층 갯배식 알루미늄 다공성 스크린.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이제 여러 개층 그러니까 스크린 사용하게 되면은 더 우리가 더 난방의 효율을 알루미늄 스크린 사용하게 되면은 더 효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유럽에서는 스크린을 한 장 쓰거나 안 쓰는 온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뭐 기본 2장 들어가니까 우리들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고투명 스크린과 알루미늄 스크린 얘기하고 있죠. 보온 단결이 아니라 이것들은 스크린 뭐 놨어요? 보온 단결? 77%짜리 하나 넣었어요. 하나 갖고 안 될 텐데. 그건 없어갖고. 네. 겨울로까지 듣기 어려울 텐데. 겨울 전에 하나 더 해야 돼. 네. 어디서 졌어요? 네, 나중에 얘기해 보자. 원투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적외선 투명도라고 해서요. 이제 원적외선이라는 건 적외선 투명도죠. 적외선 투명도가 좋은 게 좋아요. 적외선이 잘 통과되는 게 좋을까요? 통과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실 프로덕트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은요 원적외선을 대부분 통과시켜요. 근데 유리는 대부분 반사시키고 그러니까 투명,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통과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이것들이 유리는. 그래서 우리가 원적외선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복사열 손실, 열 손실이라고 하죠. 복사열, 그러니까 공기를 통하지 않고 빛으로 나가는 걸 열 손실이라고 하는데, 그럼 볼게요. 한낮에는 적외선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온실 온도가 높아지죠. 그럼 겨울철에도 적외선이 우리 가시광선만 갖고도 온실 온도는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가시광선만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닐이라고 해서 유리라고 해서 적외선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유리가 적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적외선을 전달을 통과를 못한다고 적게 통과됐잖아요. 유리가. 그럼 밤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밤에 적외선이 통과가 돼야 돼요, 안 통과가 돼요? 통과 안 돼야 되죠. 그래야 통과가 안 돼야 온실의 보온성이 높아지고 식물의 체온이 더 높게 유지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 온실이 플라스틱 온실에 비해서 공기는 조금 낮을 수도 있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식물체 온도는 같은 난방을 했을 때 식물체 온도는 더 높다. 왜 그래요? 적외선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요. 절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이요. 그래서 유리 온실이 상대적으로 플라스틱 온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적외선 손실이 그러니까 복사 냉각에 의한 손실이 적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FR 투명도는 총 열변에서 3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높은 적외선 투명도는 그 작물의 높은 열 손실을 의미하므로 곰팡이 질병과 위험과 식물 상부에 그 팁번이 발생할 수 있는 칼슘 공급 부족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온실이 유리 온실에 비해서 뭐가 심하다? 곰팡이병이 이래서 더 심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팁번이 더 심하다는 거죠. 열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로 통하지 않고 바로 뭐예요? 복사열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복사열 손실이. 따라서 플라스틱 피복이 유리 피복보다 복사열 손실, 그러니까 작물의 열방출은 그러니까 복사열 손실은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유리보다는 단열성은 높은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열도 있지만 식물체의 복사열 손실은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그다음에 우리가 플라스 피복의 높은 그 적외선 손실 투명도를 유리식적으로 감소시킨 방법은 필레면 쪽에 무적재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재를 처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적재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 워터필름이라고 해서 안에 얇은 수막이 생겨요. 그 얇은 수막은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복사열 손실을 줄여준다 이것들을. FR 그러니까 적외선 손실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얇은 막을 만들려면 그 표면이 미끄러워야 돼요. 울퉁불퉁해야 돼요. 미끄러워야 돼요. 미끄러워야 돼요. 아까 울퉁불퉁한 게 뭐가 있었죠? 뽀뽀기 같은 거는 거기 물방울이 거기 안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안 생기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복사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자재를 선택할 때는 항상 장단점을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어떤 것일까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만 뭐가 좋다 해서 정하겠다면은 다른 걸 손실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투광성도 봐야 되고 또 뭐가 돼요? 보온성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보온이라는 건 공기가 바깥 그 뭐라죠? 그 단열성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요것도 봐야 되지만 복사열 냉각도 봐야 되고요. 복사열 냉각도 우리가 줄조절을 보고 있거든요. 복사열 냉각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식물체에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병이 더 심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수직에 의한 물 떨어짐들도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 우리가 복사열 손실을 막그 다음에 그 워터필름을 만들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무적절 처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워터필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수분재를 처리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파괴 투광도는 감소시키나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 스크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곰팡이나 질병이나 칼슘과 유발신 외기로부터 열 손실을 방지하는 사용하는 좋다. 그러니까 파의 투광도는 수변재를 처리한 것들, 그러니까 복사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얇은 피복 이건 잘못됐다. 감소시키지 않아요. 이거 제가 오타요. 증가시켜요. 파의 투광도도 높이고 수변재 처리하면은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곰팡이 지금 이거 오타 이상했어요 지금. 읽고 나니까 이거 증가시켜요. 이거는 파에 그러니까 그 워터필름을 만들면은 광수과율이 더 좋아져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산란광과 직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산란광 식물 생장에서 산란광의 장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장점이 뭐가 있어요? 생장점으로 에너지가 몰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우리 아래쪽으로 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플라스틱 필름은 철제면이 있고 유리는 직접 통과시키고 플라스틱이 산란이 더 높아요. 유리보다는 가만 놔두게 되면 플라스틱 자체가 광투화율이 광투화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산란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랑도 일치할 수가 있어요. 빛을 반사시킬 때 어떻게 될까요? 꺾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란제에 그러니까 코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직사광선 산란광을 변화시키고 캐나피의 내부에 태양광 에너지가 더 균열하게 분포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도포제를 여기다 바르잖아요. 도포제는 광을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부로 꺾여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포제를 뿌리면은 산광은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다음에 우리가 그 커튼을 사용해도 커튼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커튼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빛이 들어오면서 울퉁불퉁하게 꺾이거든요. 구름도 뭐예요? 구름도 산란을 만들죠. 빛을 꺾어버리니까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산란제나 산광수를 하게 되면은 파의 총량은 줄어든다. 절대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는 약광기 때는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의 절대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량. 그래서 패널피를 통해서 에너지가 균일하게 들어오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되겠다. 그 다음에 수직운동폭포는 꽃의 발달과 배화 속도, 과일 속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일의 온도가 높을수록 과일의 속도가 크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아래쪽에 산란을 시켜버리면 광이 아래쪽에 도달함으로써 우리가 저격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일을 햇빛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들인데 조금 더 노출이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산란광은 오실레 대양광을 적분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쪼개준다는 거고요. 온도 합계와 광합계 모두 영향을 준다. 식물의 영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쪼개서 여러 군데 나눠준다는 얘기고요. 산란광의 효과 최적화하려면 온도, 기공, 객패, 작물 수직, 높이별 증산량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산란광의 유용성을 고려한 작물 발효와 환경을 해야 산란광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예. 산란광 피복제를 사용한 상태에서 예. 스크린도 산란 스크린을 사용하면 작물에 도달하는 햇빛이 너무 줄어들죠. 너무 줄어들죠. 탈란광 피복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여름 농사만 지면 탈란적인 피복제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겨울에만 내가 이제 겨울이 아니라 1년 내내 4계절을 한다고 하면은 탈란광 스크린 사용하지 않는 탈란 피복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탈란 스크린은 내가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피복은 계속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광량을 최소 5% 이상 줄여요. 그러니까 절대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란광이 품질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겨울에는 뭐예요? 절대광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래쪽의 잎을 제거해버리고 직달광을 위쪽에 많이 도달하게 해서 오히려 산란 전체의 광량을 증가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 산란군의 얘기를 할 때도 이 플랜트 엠파워먼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산란은 고온 건조 강광의 건조 기후에서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온, 그러니까 다습의 고온 조건, 저광의 다습 조건이 아니라 고온의 건조의 강광 조건에서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오해할 때, 근데 우리는 내가 강원도에서 쓴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겨울에 사용한다고 하면 제가 광이 절대량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이것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이 개발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분명히 산란이라는 거는 고온 강광의 첫 번째 강광, 그다음 두 번째가 건조, 세 번째가 고온이에요. 그러니까 강광의 낮은 습도에 높은 온도에서 효과적이다. 그 극복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번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그 극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거기 보면 그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난반사 안티 디플렉션 코팅이라는 그 AR 코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AR 코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빛을 오지로 유입된다. 그리고 산란 코팅제는 그러니까 산란 코팅제는 파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우리가 AR 코팅제는 품질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산란 코팅이라는 거는 뭐였죠? 산란 코팅은 파가 감소된다. 더 겨울에 사용 안 된다고 했죠. 여름에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면 AR 코팅제는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반사를 적게 시키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유리에서 내 얼굴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AR 코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유리 생산법에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철분의 함량은 투명성에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은 저철분 유리를 다 사용하고 있죠. 저철분 유리가 굉장히 싸졌어요. 왜 싸졌을까요?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3mm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에 쓰는 유리 3mm짜리예요. 우리가 일반 쓰는 거 몇 mm예요? 5mm짜리 쓰는데 저기 온실용 유리는 3mm짜리인데 지금 대량으로 저철분들이 중국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용되는 건 거의 다 저철분 유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철분 유리가 좋은 점은 투명도가 높고요. 자외선 투과율이 증가했어요. 우리가 그 적외선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하고 적외선을 특히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코팅 이게 유리에다 썬팅하죠. 썬팅할 때 그 필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금속 성분들이 적외선과 자외선을 반사시키는데 이 저철분 유리가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외선이 흡수량이 증가하고 적외선도 늘어나고 상태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AR 코팅과 저철분 유리의 조합은 한 90% 이상의 파이 투과성, 90% 이상의 광이 들어오고 있다. 광률 극대로 해서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필름의 종류에 따라 파의 투명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P가 제일 낮고 유리가 있고 ETF나 PVDF라고 해서 불소 수지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불소가 한 90%, 95%, 96% 나오고 유리가 93%, 95% 나오고 P가 여기 위치가 바뀌었네요. 요게 세 개가 여기로 가고 하나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불소가 유리에 비해서는 광수가 높은 건 사실이다. 근데 또 다른 단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가장 낮고요. 근데 수분제나 무적재를 처리한 플라스틱은 광 추가성을 증가시킨다.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워터드롭이라고 해서 물방울이 결로가 생기는 건 우리가 광 추가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논산이나 부여 쪽에 가서 겨울철에, 그러니까 특히 환절기 때 아침에 물방울이 맺힌 온실에 들어가잖아요.
10시에 들어가도 깜깜해. 그러면 광이 전혀 안 들어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비닐이 오래돼서 광수화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 결로가 발생하면은 일단 온실은 못 쓴다. 그냥 이 드롭이 생기면은 물방울이 비친 순간부터 온실에 광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거의 그냥 악물게 버리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죠. 물을 얇게 피는 증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B가 이제 A가 이제 워터 드롭이고요. 여기가 워터 드롭이고 이쪽은 저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컨티뉴어스 워터 필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얇은 빛의 막을 만들게 되면은 이 워터 드롭 행위 이거에 비해서 아주 큰 촉과 차이가 난다. 디퍼런트 에펙트 굉장히 차이가 파나 이런 FI 적외선 투과도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들이.